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재미있는 실화 사연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결혼생활 10년 차, 저는 남편의 바람기를 3번이나 용서했습니다. 한 많은 결혼생활, 저에게는 꿈같은 신혼생활도 안정적인 가정생활도 없이 매년, 매월, 매일 어느 한 날, 마음 편한 날 없이 속상한 날의 연속입니다. 매일이다시피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지요. 끝없는 남편의 바람과 외도, 매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믿고 또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것이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4번째 징조가 나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여보야 전화 왔어 하고 자연스럽게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받을게 하고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는 이름조차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고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누구야?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거실을 벗어나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야. 금방 올게. 그렇게 말하더니 아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진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새어나오는 낮은 웃음소리까지.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또 시작됐구나.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30분 후였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래처에서 급한 일이 있었다며 다시 밥상에 앉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식욕을 잃은 상태였죠. 그의 거짓말이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그 후로 남편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화가 오면 무조건 자리를 피했죠.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반드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꽁꽁 숨기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에 갈 때 소파에 던져두곤 했는데 이제는 마치 생명줄인 양 절대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더라고요. 여보, 폰 좀 빌려줘. 내 폰 배터리 꺼졌어. 한 번은 일부러 이렇게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 내 폰도 배터리 별로 없어. 그냥 충전기 꽂고 써.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그의 폰은 방금 전까지 멀쩡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문인식도 바꿔놨는지 예전에 알고 있던 패턴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들하고 중요한 술자리가 있어서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 가자고 해서 핑계의 레퍼토리도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3번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패턴이 얼마나 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향수 냄새였어요. 남편은 평소에 향수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옷깃에서 달콤한 여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함께 탔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거의 매일같이 그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향수 바꿨어? 응? 무슨 향수? 옷에서 향수 냄새 나는데? 아, 그게 회사 여직원들이 많잖아. 엘리베이터나 회의실에서 묻은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제가 추궁하지 않았어요. 이미 확신이 서 있었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의 눈빛이었어요. 저와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바람 피울 때도 똑같았어요. 죄책감 때문에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당한 척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황급히 고개를 저으면서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피하긴 뭘 피해.
그냥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잠들 때까지 기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누워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새벽 2, 3시까지도 휴대폰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게 보였죠. 여보, 잠 안 와? 좀 그래. 너는 먼저 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않더라고요. 누구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점점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세 번째 바람을 용서할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었거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한 번 더 배신당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직감은 거의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 연기조차 힘들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서로 이야기하곤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말해주면 저는 웃으면서 들어줬고 저도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TV에서 본 흥미로운 프로그램 이야기 같은 걸 나누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식탁에 앉아도 남편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며 대충 몇 숟가락만 떠먹고는 곧장 침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자제하고 괜히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침묵이 일주일, 2주일 계속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말이 많던 남편이 집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집에서도 말이 없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지?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히 의심받는다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가격했어요. 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남편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처럼요. 내가 왜 숨길 게 있겠어? 그냥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방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너무 말이 없어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은 무슨 걱정? 나 멀쩡히 잘 있잖아. 괜한 걱정 말고 너나 신경 써. 그 순간 저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 저에게 다정했던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뭔가 숨길 게 있어야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소파에서 함께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남편은 침실에서 문을 닫고 휴대폰만 하고 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밤에는 더 심했어요. 남편이 침대에 들어와도 저에게 잘 자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계속 깜박이는 게 보였어요. 한두 시간씩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누구랑 그렇게 오랫동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외로움에 시달리며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옆에 남편이 누워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잠들지 못한 채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일지 계속 상상했죠.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웃으면서 타이핑하고 있는 거야? 가끔 남편이 휴대폰을 보면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서는 저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면서 휴대폰 속 누군가와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예전에는 주말만 되면 오늘은 뭐 할까? 영화라도 보러 갈까?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집에 있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드라이브 좀 하고 올게. 온갖 변명거리를 찾아서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때로는 일요일까지 거의 하루 종일 밖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죠. 친구들이랑 있었다니까. 왜 자꾸 캐묻고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밥은 먹었어? 먹었어. 나 먼저 잘게. 그러면서 바로 침실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너는 뭐 했어? 심심하지 않았어? 하면서 관심을 보였을 텐데 이제는 제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완전히 낯선 남자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에는 제 탓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더 잘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대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피곤하다며 자리를 피하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자며 회피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라는 걸.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시간이 한 달, 두 달 계속 쌓여갈수록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에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확실한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의심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비틀거리더니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신발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바지 밑단에는 어디선가 묻은 흙이 말라붙어 있었죠. 평소라면 그래도 침실까지는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정말 많이 취했나 봅니다.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물이라도 떠다 주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봤는데 그때 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 평소 같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 몰래 휴대폰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쌓인 의심과 불안, 그리고 차가워진 부부관계 때문에 저도 절박한 상태였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는 참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손목 근처로 나와 있는 휴대폰을 살며시 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뜰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남편이 깰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지문인식이 안 되도록 설정해놨는데 취한 상태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제가 남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가져다 대자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금고의 열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확인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뒤엉켜 있던 순간이었죠.
휴대폰 화면을 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이는 앱들 중에 제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기본 앱들만 화면에 나와 있었는데 숨겨놨던 앱들이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비밀 채팅 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카카오톡이나 문자와는 다른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암호화되는 앱이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앱에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남편이 왜 이런 걸 설치해뒀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그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 명의 여자들과 나눈 대화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름 대신 꽃님, 달님, 별님 같은 별명들로 저장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방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엔 어디로 갈까요? 저번처럼 분위기 좋은 양평 쪽은 어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답장들도 마찬가지였죠. 나도 정말 즐거웠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좋더라. 다음엔 더 좋은 곳에 가자.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났어. 빨리 보고 싶다. 선물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야. 네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뻤어. 집에서는 저와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던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는 이렇게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사진들을 보니 낯선 여자들과 찍은 다정한 셀카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사진, 함께 식사하면서 웃고 있는 사진, 심지어는 호텔 침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일반 메시지함도 열어봤습니다. 여기는 좀 더 노골적이었어요. 호텔 예약 확인 문자, 꽃배달 완료 알림, 레스토랑 예약 내역 등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짜들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전날에 다른 여자와 호텔을 예약했던 기록도 있었고 제 생일 당일에 다른 여자에게 꽃을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에도 다른 여자와 만났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로 가득했는데 통화 시간을 보니 하루에 몇 시간씩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통화한 기록도 있었고요. 그때 저는 남편이 옆에서 휴대폰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다른 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저를 험담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와이프는 지겨워 죽겠어. 너만큼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요즘 집에서 자꾸 캐물어서 짜증나.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대꾸하기도 싫어. 결혼을 왜 했나 싶어. 너 같은 여자를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더 확인해보니 은행 앱을 열어보니 더욱더 과관이었습니다. 단편 비번이 설정되어 있는데 다행히 본인의 음력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죠.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모르는 카드 사용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가게, 꽃집 등에서 사용한 기록들이 있었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우리 가정 경제는 항상 빠듯하다면서 저에게는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품었던 의심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중요한 대화 내역들과 사진들은 저의 휴대폰으로 전송해뒀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나중에 발뺌할 수 없도록 모든 걸 기록해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남편의 주머니에 넣고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신혼 때의 달콤했던 기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했다는 안도감도 스며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고 추측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이들만 없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할 텐데, 문제는 나의 기분에 따라 선택할 경우 죄 없는 아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선뜻 결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나름대로 머리를 잘 쓴다고 하면서 범죄를 은닉하였지만 모든 범죄의 끝은 핸드폰이지요. 핸드폰에 모든 기록이 다 들어있고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카드 사용 내용만 추적하면 완벽하게 범죄를 잡을 수 있는데 남편은 어리석었던 것이죠.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확인한 후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숨겨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치밀하게 비밀 채팅 앱까지 쓰고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것들도 숨겨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을 이곳저곳 뒤지던 중 눈에 띄는 아이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계산기 앱처럼 보이는 아이콘이었는데 평소 남편이 계산기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상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눌러봤더니 정말 계산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계산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 숫자들을 눌러보다가 우연히 특정 조합을 입력했더니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앱이 열렸어요. 그것은 숨겨진 사진첩이었습니다. 진짜 계산기가 아니라 사진을 숨겨놓는 앱이었던 거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숨겨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앱을 열자마자 수많은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애와 함께, 희영과 만난 기념일, 희영의 선물,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각각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들을 분류해서 정리해놨더라고요.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괴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산속의 펜션, 도시의 고급 호텔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곳들이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 후에 남편에게 여행을 가자고 몇 번 제안했었거든요. 여기 정말 예쁘다더라. 우리도 한번 가볼까? 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항상 돈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자며 미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곳들을 다른 여자와 함께 다녀온 거였어요. 제가 꿈꾸던 장소에서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 함께 산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 고급 레스토랑에서 촛불 켜놓고 로맨틱하게 식사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는 더 심했어요. 일상적인 데이트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제가 친구들과 자주 가던 동네 카페였습니다. 그 카페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던 곳이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몇 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커피는 집에서 마시면 되잖아 라며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맞잡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발 디뎠던 그 공간에서, 제가 앉았던 그 테이블에서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아팠어요. 마치 제 영역이 침범당한 기분이었달까요?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긴 머리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에 저를 보던 것과 똑같아서 더 충격이었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선물 관련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꽃다발, 목걸이, 반지, 시계 등 비싼 선물들을 여자에게 주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자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남편의 뺨에 뽀뽀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도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음에 좋은 걸로 사줄게 라며 항상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비싼 선물들을 계속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음성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하나를 눌러보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폰을 급하게 꽂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거예요? 그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다른 음성 메시지들도 들어봤는데 여러 여자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모두 남편을 자기, 오빠, 여보 이렇게 부르면서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답장 음성들이었어요. 집에서는 저와 대화도 제대로 안 하던 남편이 그 여자들에게는 정말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보고 싶어. 오늘 밤에 전화할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봐. 데려다 줄게. 예쁘다, 우리 공주님. 선물 마음에 들어? 이런 말들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듯 아파왔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한 음성 메시지에서는 남편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집에 있는 여자는 정말 재미없어. 너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내용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에게 험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발뺌하거나 거짓말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남겨둬야 했거든요. 중요한 사진들은 모두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충격적인 메시지들도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해뒀어요. 음성 메시지들도 녹음해서 제 휴대폰에 백업해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깨어날 기미가 전혀 없더라고요. 모든 걸 확인하고 나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의 바람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었어요.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고 피곤해한다고 이해해주고 용돈 달라는 말도 못하면서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았는데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도 함께 뒤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순진한 아내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거실에서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이제 그 소리조차 역겨웠어요.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 같은 기분이었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반드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치밀하게 저를 속였다면 저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남편이 휴대폰은 해킹당했을 수도 있다. 그건 합성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할까봐 걱정됐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핑계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하고 나서 저는 차고로 내려갔어요. 남편의 자동차에는 몇 년 전부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남편의 바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블랙박스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다행히 우리 차 모델의 블랙박스는 조작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날짜별로 기록된 영상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한 달간의 기록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출퇴근 영상들이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익숙한 길,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모습,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네 싶어서 좀 더 빨리 감기로 넘겨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경로로 가고 있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습, 골목길을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서 차가 멈추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휴대폰 속 메시지나 사진들은 그래도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블랙박스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제 눈앞에 펼쳐진 그 영상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의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남편이 한 여자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리며 차에 탔지만 몸짓이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더 소름 끼쳤던 건 두 사람의 대화가 차량 내부 마이크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만 들렸는데 볼륨을 높이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집에서는 저와 말도 제대로 안 섞으면서 그 여자에게는 이런 달콤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요. 어젯밤에 잠도 안 왔어요.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나이가 꽤 어린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앙증맞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저번에 갔던 그 펜션 어때요? 거기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 거기로 가자. 미리 예약해놨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차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게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가족여행 가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항상 돈 없다, 바쁘다고 거절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는 이렇게 펜션까지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영상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USB에 따로 저장해뒀어요. 나중에 남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다른 날짜의 기록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는 날보다 이상한 경로를 돌아다니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 4번은 다른 곳에 들렀다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제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날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날들은 더 심했어요. 아예 하루 종일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침 일찍 여자를 픽업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남편이 여자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장면도 나왔어요. 마치 부부인 것처럼 손을 잡고 장 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와는 마트 가는 것도 귀찮아 했으면서 다른 여자와는 이렇게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결혼기념일 영상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며 약속을 취소했었거든요. 저는 혼자서 식당 예약도 취소하고 집에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은 그날 다른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있었어요. 블랙박스에 찍힌 레스토랑 간판을 보니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거기는 너무 비싸다며 가자고 하지 말라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주말에도 남편의 속임수는 계속됐어요. 친구들과 골프 간다고 했던 날, 실제로는 여자와 함께 바다로 드라이브를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던 주말에는 여자와 함께 온천 리조트에 가고 있었고요.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남편을 믿고 있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싸늘한 결심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 속 메시지와 사진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라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남편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음성 녹음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나누는 달콤한 대화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은 말들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남편이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모든 영상을 확인하고 나니 거의 오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저는 중요한 영상들을 모두 USB와 제 휴대폰에 백업해뒀습니다. 혹시라도 블랙박스가 고장나거나 남편이 의심해서 기록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었어요. 바로 주행거리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만 갔다 왔다고 하는 날들의 주행거리를 보니 회사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남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였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생각해봤어요. 이제 남편과 마주 앉아서 진실을 캐물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추측할 필요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했어요. 무작정 감정적으로 따지면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상황을 흐릴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전략적으로 남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회사 일은 어땠어? 밥 먹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이 거짓말쟁이가 하는 생각뿐이었지만요. 남편도 평소처럼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확인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치 탐정이나 수사관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문서화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스크린샷들은 폴더별로 분류했고 블랙박스 영상들은 중요한 장면별로 따로 저장했어요. 통화 기록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날짜, 시간, 통화 시간까지 세밀하게 기록해뒀죠. 특히 신경 쓴 부분은 호텔이나 모텔 예약 내역들이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숙박시설들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수십 개나 있었거든요. 각각의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남편이 그건 회사 출장이었다 라고 변명할까봐 해당 날짜에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 보고를 했는지도 몰래 확인해봤어요. 남편 회사 동료 부인과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자연스럽게 물어보니 남편이 출장 간 기록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교차 검증을 하면서 증거를 쌓아가다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남편이 단 한 명의 여자와만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 속 비밀 채팅 앱에서 확인했던 여러 명의 여자들이 실제로 모두 동시에 만나고 있던 상대들이었던 거예요. 통화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로 A라는 여자와 연락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B라는 여자, 주말에는 또 다른 C라는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어요. 마치 스케줄을 짜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각각의 여자들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A에게는 아내와 별거 중이라서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고 B에게는 아내가 병이 심해서 돌봐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C에게는 아예 독신이라고 속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여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달콤한 말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여러 명에게 똑같이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났어. 보고 싶어 죽겠다.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날 오후에 A와 만나서 호텔에 가고 저녁에는 B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선물 구매 내역도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목걸이를 3개나 사서 각각 다른 여자들에게 준 기록도 있었고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5개나 주문해서 여러 명에게 나눠준 흔적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요즘 돈이 없어서 라며 선물 하나 제대로 안 사주면서 말이에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각 여자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챙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폰 캘린더를 보니까 여자들 생일이 모두 등록되어 있었는데 정작 제 생일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저는 분노와 허무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였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남편에게 저는 그냥 집안일 해주고 생활비 관리해주는 가정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과 관심은 모두 다른 여자들에게 쏟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더 이상 제 직감을 의심하거나 혹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특히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의 이유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다른 여자들과의 뜨거운 연애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아내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던 거죠.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면 방해가 되니까 피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제 문제는 남편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대면해서 진실을 캐물을 때가 온 거죠. 처음에는 바로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라고 소리치면서 증거들을 남편 앞에 내던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니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1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니 뭐래도 믿어준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고 네가 여자고시를 못하니 내가 밖으로 도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꿔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변명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는데 결국 가장 확실한 증거부터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대화할 장소와 시간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남편이 피곤하거나 바쁠 때는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울 테니까 주말 오전에 집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 토요일에 남편이 친구들과 골프 간다고 약속을 잡아놨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도 또 다른 여자와의 약속이었겠지만 그 전에 미리 대화를 시작해서 모든 걸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주 내내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런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으로 단단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과의 최종 대면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제대로 된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남편이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폴더를 손에 들고 그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충 고개만 끄덕이더니 무슨 일이야? 나 잠깐 나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여자와의 약속이 있었겠죠? 잠깐만, 이거 먼저 봐.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 사랑해. 빨리 만나자. 같은 내용들이 가득한 대화 화면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리모컨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몇 초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당신 휴대폰에서 찍은 스크린샷이야. 이건 그냥 농담이야. 회사 사람들이랑 장난으로 주고받은 거고 별 의미 없이 하는 소리야. 남편은 여전히 변명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대화방들의 스크린샷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과 나눈 수십 개의 대화방들, 각각 다른 애칭으로 저장된 연락처들, 그리고 함께 찍은 기괴한 사진들까지.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죠. 이것도 당신과 싸웠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 여자 만나 저렇게 행동했던 거지 본심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변명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궁색했던 것이고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든 발뺌하려고 했죠. 이건 누가 조작한 거야? 요즘 이런 가짜 메시지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다던데. 그때 저는 준비해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저는 태블릿을 켜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우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웃으면서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입을 몇 번 번긋거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도 보여줬어요. 모텔 앞에서 차를 세우는 장면,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장면, 펜션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장면들. 모든 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뭐라고 할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 10년 결혼 생활이 뭐였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짓밟고도 후회가 안 돼?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부짖듯 소리쳤는데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허무함. 모든 게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다른 여자들이랑 호텔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었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이 어떻게 됐는데 그 여자와 그렇게 엮이게 된 거야? 일이 그렇게 됐다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 이게 실수야? 다 계획이지.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여러 여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건데? 여기 사진 없는 여자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것이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거. 집에 들어와도 재미없고 대화도 없고 내가 가까이 가면 뒷발질만 하고 차오르는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해서 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다른 여자들한테 가는데?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런데 회사에서 만난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별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한 명이 여러 명이 된 거야? 남편은 또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 보낸 메시지 다 봤어. 아내랑 별거 중이다. 곧 이혼할 예정이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자들 속였다며? 나는 뭐야? 그냥 ATM기야?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어. 그럼 만나지 말았어야지. 결혼한 사람이 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남편은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그 변명들이 얼마나 구차하고 한심한지는 남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바로 우리 결혼기념일에 다른 여자와 만났던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이것도 봐봐.
우리 결혼기념일날 당신이 뭐 했는지. 나는 혼자서 집에 있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잖아. 그 영상을 보는 남편의 표정은 정말 처참했어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완전히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저는 그 사과가 전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한테 우리 집 돈 쓰고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나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 언제부터였어? 뭐가? 바람 피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 3년 차쯤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3년 차면 저희가 아직 신혼티를 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7년 동안? 7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했던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아니라 저를 철저히 속이고 이용한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그렇게 물으니 남편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대면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7년간의 거짓말을 떠올렸어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된 불륜, 여러 명의 여자들,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도 다른 여자와 함께했던 그 배신감. 어떻게 그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왜 7년 동안이나 계속했어?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없었던 거야?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잘못된 선택이었어. 남편의 변명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면 그의 불륜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거든요. 각각의 여자들에게 다른 거짓말을 하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내고. 이게 정신이 없어서 한 일인가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애걸복걸 하던 모습에서 점점 짜증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나도 실수했지만 너도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7년간 속임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부부잖아. 부부는 서로 용서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용서? 당신은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 들통나서 미안하다는 거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건 아니잖아. 그 후로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또다시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겠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친구 은지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언니,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정말 못 견디겠어. 그래, 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혼 준비는 제대로 해야 해. 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거 말이야. 은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실질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상담 받아봐. 내가 아는 괜찮은 변호사 있는데 소개해줄게. 그렇게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생각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었어요. 부인께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했던 준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결혼 생활이 끝나간다는 실감도 들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이혼할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7년 동안 우리 결혼을 갑자기 망가뜨린 거지. 나도 잘못했지만 이혼까지는.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미 기회는 7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그동안 한 번도 스스로 멈추지 않았잖아.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 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실망감만 더 커질 뿐이었죠. 알겠어.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배신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비록 혼자가 되겠지만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혼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남편이 저를 먼저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제기한 소송 내용을 보니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재산 목록에 매월 일정 금액을 누군가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가 보여준 통장 내역을 보니 남편이 지난 5년간 매월 50만 원씩을 민준호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또 다른 여자나 숨겨진 빚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후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호는 남편의 혼외 아들이었고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남편에게 직접 따져 물었어요. 민준호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15살 아들이 있다면서? 결혼 전부터?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맞아.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해서 그래서 돈만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10년 동안 나는 전혀 몰랐는데 말하면 너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지금 내가 더 상처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결혼 전 일이라고 해도 결혼한 후에는 당연히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니. 며칠 후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아들이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가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젊은 시절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카페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민준호 씨 맞나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당신 아버지의.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버지 아내분이세요? 그가 먼저 물어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번 뵙고 싶었는데 준호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저희는 근처 조용한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가끔 돈을 보내주시긴 하는데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와 대화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남편을 닮았지만 남편과는 달리 정직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말하는 것도 신중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고요.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복잡해요. 지금 이혼 중이에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그 후로 저는 며칠에 한 번씩 그 카페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준호가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저는 약과 죽을 사서 그의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이런 것까지.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런데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보여서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다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를 보면 남편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동시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도 함께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끌림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와 준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그의 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주머니.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준호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요. 그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고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돈을 좀 주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는 만나지 말아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 카페에 가지 않았어요. 가끔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제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이미 남편의 배신으로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준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